이 비행기의 이름은 브루스터 F2A 버팔로입니다. F2A 버팔로는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에 쓸 전투기로 개발되었는데요. 이 채널의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도 버팔로보다는 그루먼 F4F 와일드캣의 활약상을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와일드캣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총 7,885기가 제작되어 태평양 전쟁 내내 미 해군 항모 전력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버팔로는 생산 대수도 적었고 실전에서의 인상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미 해군의 항모 전투기를 떠올릴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와일드캣만 남고 버팔로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와일드캣보다도 먼저 도입되었던 버팔로, 왜 같은 항공모함용 전투기였던 두 기체의 운명은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비운의 전투기 브루스터 F2A 버팔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미 해군이 1927년에 취역시킨 사로토가입니다. 미 해군은 192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취역시켜서 항공전에 대비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초창기의 함재기는 전부 복엽기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1935년 2차 대전 발발 4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항공모함에 8인치 함포가 달려있어서 이 시기에 미 해군이 생각한 항모 전투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복엽 함재기를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까지 운용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그루만 F3F입니다. F3F는 1936년부터 미 해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쯤이면 이미 독일의 메소슈미트 BF109, 영국의 호커 허리케인 등 각국에서 단엽 전투기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 고출력 엔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날개수를 줄여도 충분한 양력 확보가 가능했고 여기에 금속 합금 기술의 발전과 구조 설계, 하중 해석 기술이 더해지면서 외부 지지대 없이도 충분한 강성을 갖춘 단엽 날개가 실용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복엽기는 두 장의 날개와 그 사이를 지탱하는 지지대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기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제약을 줄인 단엽기는 더 높은 속도와 상승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럼 왜 미 해군은 1936년에 새로 복엽 함재기를 도입한 것일까요? 미국도 이미 이때 단엽 전투기를 만들 기술은 있었지만 항공모함은 활주로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은 지상 활주로에 비해 길이가 훨씬 짧고 착함 지점은 항공모함의 움직임과 해상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미 해군이 원했던 것은 최고 속도나 상승력보다는 저속에서의 실속이나 착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단엽기는 날개 면적 대비 하중이 커서 저속에서 실속 특성이 예민했고 착함 시 실수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복엽기는 날개 면적이 넓어 저속에서도 충분한 양력이 발생했고 갑판 길이가 활주로보다 상대적으로 짧아도 이함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착함의 핵심은 항공기가 얼마나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오느냐인데 복엽기의 넓은 날개 면적은 항공모함으로의 접근 속도를 낮출 수 있었고 이는 착함 과정에서 조종사에게 더 큰 여유와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F3F가 도입되기도 전인 1935년에 미 해군은 단엽 함재기의 개발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기는 일본군이 1936년에 도입한 96식 함상 전투기로 당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저익형 단엽 항공모함용 전투기였습니다. 96식 함상 전투기는 1935년 2월에 초도 비행을 실시했고 1936년에 배치되는데 1936년은 바로 미군에서 복엽기인 F3F가 함재기로 취역한 해였습니다. 다음 세대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취역시킨 셈이었는데 이러한 해외 동향을 주시하고 있던 미 해군은 차세대 단엽 함재기의 개발 구상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1937년 브루스터사의 X2FA1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고 12월 2일 초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XF2A1은 풍동 실험 등을 통해 디자인을 개선해서 최고 속도를 고도 4,900m에서 시속 489km까지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초기 디자인보다 약 10%의 속도 및 효율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미 항공업계에서 풍동 실험이 표준 절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브루스터사와 F2A 1형 54기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F2A 1형은 F2A 2형과 3형으로 개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40년 3월 F2A 1형 기체 중 하나가 항모 세로토가에 착함하던 중 기수가 앞으로 쏠려 넘어진 모습입니다. 이 기체를 조종하던 사람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의 영웅인 존 태치 당시 대위였습니다. 초기형인 F2A 1과 2형은 해군 조종사들로부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초기형 버팔로의 ing면 하중이 제로 전투기와 비슷한 정도여서 우수한 선회력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 해병항공대 에이스로 명예훈장과 네이비 크로스를 받은 해피 보잉턴은 초기형 버팔로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도 기동할 수 있을 만큼 민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1월 미 해군은 F2A 3형을 총 108대 발주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러 미 해군은 이미 버팔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있었는데 브루스터 항공사의 잦은 생산 지연과 반복되는 경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941년의 108대 발주는 제대로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브루스터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F2A 3형은 장거리 정찰을 겸한 전투기로 구상되어 동체 연료 탱크가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탑재량과 생존성은 향상되었지만 기체 중량이 약 230kg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종사 방탄판의 추가와 탄약 적재량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기체 중량은 더욱 늘어났고 그 결과 최고 속도와 상승률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초기형의 자랑이었던 버팔로의 선회력과 기동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버팔로의 증가된 중량이 항공모함 착함 시 착륙장치 고장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버팔로는 태평양 전쟁 개시 1년 전인 1940년 말에 이미 빠른 속도로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버팔로는 더 강력한 엔진과 무거워진 중량을 보완하기 위한 더 넓은 날개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기체 구조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F2A 3형의 인도가 시작된 직후 미 해군은 이 기종을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F2A 3형은 이미 2선급 항공기로 분류되었으며 일부 기체는 미 해병대로 이관되어 그중 1개 대대가 미드웨이에 배치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태평양 전쟁 발발 2개월 전인 1941년 10월 그루먼사의 F4F 3형을 와일드캣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1939년 4월) 소련의 위협에 직면한 핀란드는 루즈벨트 정부에 접촉해서 가능한 한 신속히 현대식 전투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F2A 1형 44기를 핀란드에 판매하게 되고 수출된 버팔로는 B239E라는 이름으로 핀란드 공군에 배치됩니다. 당시 핀란드 회사 노키아가 버팔로 전투기 구매에 많은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기체에 NOKA라는 글자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버팔로는 핀란드 정비사들의 개조와 핀란드의 서늘한 기후로 인한 과열 위험 감소 그리고 핀란드 조종사들의 역량으로 소련 항공대를 크게 압도했고 1941년부터 45년까지 핀란드군 주장으로 소련 항공기 477대를 격추했고 전투로 잃은 버팔로는 19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버팔로를 핀란드어로 타이바한 헬미, 즉 하늘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2차) 대전 초반 전투기가 필요했던 영국도 버팔로를 미국에서 구입했는데 유럽에서 싸우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170기가 싱가포르에서 인도 및 조립되어 영국 항공대에 소속되었습니다. 영국 공군 소속 버팔로는 버팔로 마크 1으로 이름 지어졌는데 배치된 조종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기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부족했고 처음부터 조악하게 제작된 데다가 예비 부품도 부족했으며 지휘체계의 혼란 등으로
일본의 침입에 앞서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에 쳐들어왔을 때 버팔로 마크 1 편대는 일본 육군 항공대의 일식 전투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60대가 넘는 버팔로 마크 1 B3392가 전투 중 격추되었고 40대는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추가로 약 20대가 사고로 손실됩니다. 비행 가능한 버팔로 약 20대는 싱가포르 함락 5일 전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 있어 버팔로를 완전히 퇴출시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던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주둔 미 해병 항공대 와일드캣 6기와 버팔로 20기가 다가오는 일본 항공대를 맞아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곧 일본 항공기들이 나타났고 미군 전투기들과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일본 항공대를 급습해 폭격기를 격추시키기도 했으나 곧 폭격대를 호위하던 일본 영식 함상 전투기 제로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버팔로기는 일본 제로기의 상대가 안 되었고 곧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항공대는 미 해병대 플로이드 박스 소령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대는 이 공중전에서 23기 중 15개를 상실하고 나머지도 큰 손상을 입어 전투 이후 사용 가능한 전투기가 2기밖에 안 남았고 박스 소령도 전사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4기의 일본 폭격기와 1기의 제로기를 격추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끝난 후 F2의 버팔로는 해병 항공대 조종사들에게 하늘을 나는 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마지막으로 F2의 버팔로는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났고 남은 F2의 사명 기체는 미국 본토로 이송되어 고등훈련기로 사용되었습니다. F2의 버팔로는 미 해군 최초의 단엽 함재 전투기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이후 실패작이라는 낙인과 함께 와일드캣과 그 이후의 전투기들에게 영광을 넘겨주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버팔로가 본래의 개념에 충실했던 핀란드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무리하게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적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팔로는 가혹한 역사의 경계선에서 가장 극적인 두 얼굴을 보여준 채 떠났습니다. 최악의 전투기라는 오명 뒤에 숨겨진 핀란드 조종사들의 치열한 기록처럼 F2의 버팔로의 역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불멸의 신화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